3년을 들여 지은 다리가 완공된 바로 그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편해졌다고. 100년은 갈 거라고. 하지만 그 다리에서 7살 아이가 강물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고였다고. 하지만 어떤 여자는 그날 이후 돌을 나르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어느 고을에 새 다리가 놓이던 날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요.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꽃향기를 머금고 있었고 강물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들뜬 얼굴로 강가에 모여들었지요. 3년이나 걸린 대공사가 드디어 끝났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새 다리 위를 뛰어다니며 제잘거렸고 어른들은 난간을 어루만지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장터에서 파는 엿을 손에 든 아이들이 다리 위를 뛰어다녔고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다리를 건너며 웃음꽃을 피웠지요. 이제 장에 가려면 반나절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먼. 튼튼하기도 하지. 100년은 거뜬하겠어. 우리 고을에 이런 다리가 놓이다니 살만 나는구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고 어디선가 꾀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가 보아도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지 못했지요. 바로 그 시각 박복실이라는 여인은 고을 외곽 채석장에서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25살 여자라기엔 어깨가 떡 벌어졌고 장정 서너시 들 짐을 혼자서 거뜬히 날랐지요. 땀에 젖은 저고리가 등에 달라붙어도 복실은 묵묵히 돌을 옮겼습니다. 복실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지요. 또래 여자아이들이 바느질을 배울 때 복실은 아버지를 따라 들에 나가 일을 거들었습니다. 15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살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복실은 혼자서 살림을 꾸려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실을 여자답지 못하다고 수군거렸으나 복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일을 해야 했고 7살배기 조카 복동이를 키우려면 더더욱 그랬지요. 복동이는 복실의 친언니가 남기고 간 아이였습니다. 언니는 복동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형부마저 이듬해 역병에 쓰러지자 복실이 어린 조카를 거두었지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23세 나이에 갓난아이를 떠맡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복동이가 처음으로 큰어멈이라고 불렀을 때 복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복동이는 해맑은 아이였지요.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생겼고 눈은 언제나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복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큰어멈, 큰어멈 하고 불렀지요. 복실이 채석장에서 돌아오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작은 품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하루 종일 돌을 나른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지곤 했지요. 큰어멈, 오늘 힘들었어요? 응, 조금. 그럼 복동이가 어깨 주물러 줄게요. 복동이의 작은 손이 복실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릴 때면 복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지요.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복실의 저고리를 잡아 끌며 졸랐지요. 큰어멈, 오늘 새 다리 구경 가요. 응? 친구들이 다들 간다던데. 복동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복실은 복동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웃었지요. 큰어멈은 채석장에 가야 해. 돌을 안 나르면 품삯을 못 받잖니. 저녁 때 돌아오면 같이 가자꾸나. 복동이는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복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될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지요.
하루 품삯기 아쉬운 형편이었으니까요. 복동아, 미안하다. 저녁 때 꼭 같이 가자. 응. 복동이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저녁 때 꼭 같이 가는 거예요. 복실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래, 약속이다. 그러니까 얌전히 집에서 기다려.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걸어요. 복실은 웃으며 복동이의 작은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지요. 복동이의 손가락이 어찌나 작고 따뜻하던지 복실의 마음까지 포근해졌습니다. 도장. 복동이가 엄지손가락을 내밀었고 복실도 엄지를 내밀어 꾹 눌렀지요. 복동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제 절대 못 어겨요. 복실은 복동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럼 절대 못 어기지. 큰어멈이 빨리 돌아올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복실이 채석장에서 무거운 돌덩이를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릴 무렵이었지요. 누군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온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그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외쳤지요. 다리가 무너졌다. 사람이 빠졌다. 복실의 손에서 돌이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으나 복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복동이가 했던 말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지요. 새 다리 구경. 친구들이 다들 간다던데. 설마. 복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달렸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으나 멈출 수 없었지요. 채석장에서 강가까지는 10리가 넘는 거리였으나 복실은 그 길을 어떻게 달렸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복동아, 제발 무사해라. 제발. 강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강물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비규환이었지요. 아낙네들은 울부짖었고 사내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허우적거리며 나왔습니다. 다리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지요. 아까까지 그토록 튼튼해 보이던 다리가 돌무더기가 되어 강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복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감쌌고 눈을 떠도 흙탕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복실은 미친 듯이 팔을 저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지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복동이다. 복실은 그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지요. 그러나 거센 물살이 아이를 앗아갔습니다. 스르르 빠져나가는 그 감촉. 아침에 손가락을 걸었던 그 작은 손이 물살에 휩쓸려 사라져버렸지요. 안 돼. 복실은 물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물속에서 거품이 되어 흩어졌지요. 복실은 다시 팔을 저었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그러나 복동이의 손은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물에 휩쓸려간 사람은 셋이었고 그중 한 명이 복동이었습니다. 사흘 뒤 복동이의 시신이 하류에서 떠올랐습니다. 어부가 그물에 걸린 것을 발견했지요. 복실은 달려갔습니다. 복동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지요. 마치 잠든 것처럼. 복실은 아이의 싸늘한 몸을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눈 떠. 큰어멈이야, 눈 떠. 그러나 복동이는 눈을 뜨지 않았지요. 복실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아니,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복실의 세상 전부였던 그 아이가 이제 차디찬 주검이 되어 복실의 품에 안겨 있었으니까요. 복실은 복동이의 품에서 작은 놀이개를 발견했습니다. 붉은 실에 깨어진 나무 호랑이. 복실이 손수 깎아서 만들어 달아준 것이었지요. 복동이가 그토록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큰어멈이 만들어준 거니까 보물이에요.
어디 가도 꼭 가지고 다닐 거예요. 복동이가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생기던 그 웃음이. 복실은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울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진 까닭이 돌이 부족해서라는 것이었지요. 겉만 번듯하게 쌓아 올렸지 속은 텅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사를 맡은 자가 돌을 빼돌려 재배를 불렸다는 이야기였지요. 복실은 그 소문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으나 복실은 느끼지 못했지요. 복동이는 제명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탐욕이 그 아이를 죽인 것이었지요. 누군가가 돌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복동이는 지금도 복실 곁에서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내겠다. 복실은 복동이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지요. 누가 너를 죽였는지 큰어멈이 반드시 밝혀낼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날 이후 복실은 놀이개를 품에서 놓지 않았고 채석장에서 돌을 나를 때마다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의 돌이 들어오고 몇 개의 돌이 나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종이 쪽지에 하나하나 기록했지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숫자를 기억해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5년 뒤 같은 고을에 서윤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하도 약해 바람만 불어도 기침을 달고 살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지요. 얼굴은 늘 창백했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겸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사내는 마누라 밥상 들기도 버거울 것이야. 글 공부만 했다더니 몸이 저 모양이구먼. 쓸모없는 놈. 저래가지고 어디 장가를 가겠어. 평생 호라비로 살겠구먼. 윤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늙어 허리가 굽은 어머니 한 분과 비만 오면 새는 지붕뿐이었습니다. 살림은 궁핍했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많았지요.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푼돈을 벌었고 윤겸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약간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어머니, 제가 좀 더 벌어야 하는데. 윤겸이 미안한 얼굴로 말하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몸이 먼저다. 돈은 어떻게든 되니라. 어머니의 손은 바느질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지요. 그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겸은 마을 사람들의 조롱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담담한 얼굴로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 무렵 고을에서는 새 다리를 놓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5년 전 무너진 다리를 대신할 새 다리였지요. 공사를 총괄하는 자는 황주부라는 관리였습니다. 눈이 가늘고 입술이 얇았으며 웃을 때면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뱀처럼 차가운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황 주부는 5년 전 무너진 다리 공사도 맡았던 자였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으나 아무도 황 주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지요. 관아에 뇌물을 먹였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황 주부는 오히려 다리가 부실했던 것은 인부들의 잘못이라며 발을 빼고 새 다리 공사까지 따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황 주부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였으나 그 뒤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자의 배만 불러간다. 이번에도 돌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더군. 쉿, 조용히 해. 괜히 찍히면 어쩌려고. 가족이 볼모로 잡힐지도 몰라. 누구도 황 주부에게 대들지 못했지요. 황 주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자가 없었으니까요. 윤겸은 그런 황 주부를 멀찍이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지팡이에 기대어 서서 공사 현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해가 기울어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윤겸을 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저 약골이 또 구경이야? 할 일이 없으니 저러는 게지.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약이나 먹어라. 저래 가지고 뭘 하겠어. 한심한 놈. 윤겸은 그 말에도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담담한 눈으로 현장을 살폈지요. 아무도 윤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병약하고 무능한 선비가 무슨 수작을 부리겠습니까? 그저 한가로운 선비의 버릇인 줄로만 알았지요. 그러나 윤겸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겉으로는 멍하니 바라보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요. 몇 대의 수레가 돌을 실어 나르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누가 지시를 내리는지. 윤겸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윤겸은 초 한 자루를 켜놓고 무언가를 적었지요. 낮에 본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요. 윤겸아, 밤새 뭘 하느냐? 몸이 약한데 잠을 자야지. 예, 어머니. 곧 자겠습니다. 윤겸은 웃으며 대답했으나 초가 다 녹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지요. 윤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있었지요. 고을 외곽 채석장에는 여전히 복실이 있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복실은 여전히 돌을 날랐지요. 세월이 복실의 외모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깨가 떡 벌어졌고 장정 서너시 들 짐을 혼자서 거뜬히 날랐지요. 다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5년 전에는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눈이었으나 이제는 무언가를 향한 집념이 서린 눈이었지요. 땀에 젖은 저고리가 등에 달라붙어도 복실은 묵묵히 돌을 옮겼습니다. 쉬는 법이 없었지요. 다른 인부들이 나무 그늘에서 쉴 때도 복실은 돌을 날랐습니다. 복실아, 좀 쉬어. 쓰러지겠다. 함께 일하는 인부 막동이가 말했지요. 복실보다 10살은 많은 사내였으나 복실의 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해가 높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몸이 재산이야. 복실은 대답 대신 돌을 들어 올렸지요. 막동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 여자는 돌로 만들어졌나. 지칠 줄을 모르네. 마을 사람들은 복실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지요. 저 여자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혼처가 없다더군. 당연하지. 저 덩치에 저 힘이면 어떤 사내가 감당하겠어? 여자답지 못하다니까. 저래 가지고 어디 시집을 가겠어. 평생 채석장에서 돌이나 나르다 죽겠지. 복실은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듣지 못했는지도 모르지요. 복실의 귀에는 오직 숫자만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돌을 내려놓을 때마다 입술을 달싹이며 숫자를 세었지요. 틈이 나면 복실은 종이 쪽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돌의 크기와 무게, 날짜와 운반량, 어디서 캐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그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이미 수백 장이 넘었습니다. 아무도 복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글자도 모르는 것이 무슨 짓이냐며 비웃을 뿐이었지요. 사실 복실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서당 담장 너머로 훔쳐 배운 것이었지요.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면 복실은 채석장 한 구석에 앉아 품속에서 작은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붉은 실에 깨어진 나무 호랑이. 5년 세월에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졌지요. 나무 표면은 닳아서 호랑이의 줄무늬가 희미해졌으나 복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복동아. 입술 사이로 작은 이름이 새어나왔지요. 바람이 불어 복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놀이개의 붉은 실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큰어멈이 반드시 밝혀낼 거다. 누가 너를 죽였는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복실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복실을 버티게 한 것은 바로 그 빛이었지요.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집념이 되었습니다. 그 집념이 복실을 살게 했지요. 장마가 보름이나 이어지고 강물이 불어 제방이 무너지던 때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쏟아지던 비가 잦아들었으나 땅은 아직 질척거렸고 강물은 여전히 거세게 흘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참사가 떠오른 탓인지 다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강물이 저리 새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무섭구먼. 그런데 윤겸은 지팡이를 짚고 홀로 강가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었지요. 저 약골이 또 어딜 가는 거야? 강가에서 뭘 살피겠다고. 물에 빠지면 건져줄 사람도 없을 텐데. 내버려둬. 어차피 쓸모없는 놈이야. 윤겸은 그 말을 듣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제방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곳저곳을 살폈지요. 돌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제방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 윤겸의 눈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요. 윤겸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돌무더기 사이에서 발을 헛디뎠지요. 윤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발목이 바윗돌 틈에 끼이고 말았지요. 으악! 윤겸은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목을 빼려고 몸부림쳤으나 아무리 당겨도 꿈쩍하지 않았지요. 병약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구 없소? 사람 살려. 윤겸이 소리쳤으나 대답하는 이는 없었지요. 인적이 끊긴 강가에서 윤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갔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땅에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윤겸의 몸이 덜덜 떨렸지요. 이대로 죽는 건가? 윤겸의 입에서 희미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는데, 밝혀야 할 것이 아직 있는데,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지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지요. 강물 소리만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윤겸은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윤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윤겸의 몸을 스쳤고 이슬이 내려 옷을 적셨지요. 윤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새벽녘 복실이 채석장으로 향하다가 강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쓰러진 짐승인 줄 알았지요. 개인가? 아니 사람이다. 복실은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 맞았지요. 창백한 얼굴의 사내가 돌무더기 사이에 끼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요. 복실은 한숨을 내쉬며 사내의 코앞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미약하지만 숨결이 느껴졌지요. 살아있다. 복실은 무너진 돌더미를 맨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꿈쩍 않을 바위였으나 복실의 손에서는 어렵지 않게 움직였지요. 돌이 치워지자 선비의 발목이 드러났습니다. 퉁퉁 부어 있었고 피멍이 들어 있었지요. 내고 이 양반아. 여기서 뭘 하다가 이 꼴이 됐어. 복실은 중얼거리며 선비를 번쩍 들어 업었습니다. 가벼웠지요. 뼈와 가죽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였지요. 복실은 선비를 업고 길을 걸었습니다. 장정도 버거워할 길이었으나 복실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복실은 윤겸을 업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동이 트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지요. 복실의 등에 엎인 사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거 서선비 아니야? 돌 나르는 여자한테 업혀오다니. 세상에. 아이고, 저게 뭔 꼴이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약한 사내가 고을에서 가장 힘센 여자에게 엎혀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딱 좋았지요. 아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사내로군. 저래 가지고 어디 장가를 가겠어. 복실이도 복실이지. 괜히 남의 사내를 업었다가 손가락질 당하게 생겼네. 남녀가 유별한데 저래도 되는 거야? 복실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윤겸의 집까지 걸어갔지요. 허름한 초가집 앞에 도착하자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지요. 복실의 등에 업힌 아들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윤겸아. 이게 무슨 일이냐. 강가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발목이 돌에 끼었던 것 같은데 빨리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실은 윤겸을 방 안에 눕히고 고개만 까딱한 뒤 돌아섰지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어머니가 복실의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복실은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지요. 별거 아닙니다. 그럼. 복실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감사 인사가 들렸으나 복실은 대꾸하지 않았지요. 채석장에 가야 했으니까요. 윤겸은 며칠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곁에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채석장에서 일하는 복실이라는 아가씨가 널 업어다 주었다. 강가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다더구나. 윤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실. 그 이름은 윤겸도 들은 적이 있었지요. 돌을 나르는 여자, 힘이 장사인 여자, 여자답지 못한 여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지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사람들이 복실이가 널 업고 왔다고 손가락질을 한다더라. 남녀가 유별한데 어쩌고 저쩌고. 윤겸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복실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사실이 병보다 더 크게 마음을 짓눌렀지요. 제가 그분께 폐를 끼쳤군요. 아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그게 어디냐. 그 아가씨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으나 윤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자신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니. 윤겸은 며칠 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보름이 지나고 윤겸의 발목이 어느 정도 나았습니다. 윤겸은 지팡이를 짚고 채석장으로 향했지요. 복실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윤겸은 개의치 않았지요. 저 약골이 또 어딜 가는 거야? 채석장이래. 복실이 찾아간다더군. 저 둘이 무슨 사이야? 설마. 채석장에 도착했을 때 복실은 여느 때처럼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저고리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굵은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아 있었지요. 윤겸이 다가가자 복실이 돌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요? 짧고 무뚝뚝한 말투였지요. 윤겸은 복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이름에 먹칠이 되었소. 책임지겠소. 복실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책임?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에게 청혼하겠다는 뜻이요. 주위의 인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실은 한참 동안 윤겸을 바라보았지요. 병약하고 창백한 얼굴,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몸. 그런 사내가 고개를 숙이고 청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실은 피식 웃었지요. 선비 양반을 내가 업은 건 내 마음대로 한 일이오. 당신한테 책임을 물을 생각 없소. 그래도. 그리고 나는 시집갈 마음이 없소. 할 일이 있어서. 윤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실의 눈에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무언가를 향한 강한 의지, 그것이 복실의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그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것을 보았지요. 그래도 책임지겠소.
당신이 싫다면 억지로 혼례를 올리자는 것은 아니오. 다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막으려면 내가 나서야 하오.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나니까. 복실이 돌을 멈추었습니다. 윤겸을 돌아보지 않은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지요. 바람이 복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요. 병약한 주제의 고집은 또 왜 그리세요? 복실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빚진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복실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어째서인지 이 사내의 고집이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복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대신 조건이 있소. 나는 혼인 후에도 채석장에서 일할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약속하겠소.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의 조롱은 더욱 거세졌지요. 저 여자가 시집을 가다니. 남편을 깔아뭉갤 게 뻔하다. 밥은 누가 해먹여? 저 약골이? 기막힌 짝이 만났구먼. 고을에서 제일 약한 사내와 제일 힘센 여자라니. 윤겸은 모른 척했으나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혼인 첫날 밤 윤겸과 복실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지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지요. 윤겸은 복실의 손을 보았습니다. 돌을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손이었지요. 손등에는 흉터가 있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자신을 업어 살렸지요. 고맙소. 살려줘서. 윤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강가에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오. 복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복실의 귀가 살짝 붉어진 것을 윤겸은 보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잠을 청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지요. 혼인 후에도 복실은 새벽마다 채석장으로 나갔고 돌을 나를 때마다 종이 쪽지에 기록을 적었습니다. 한편 윤겸도 밤마다 집을 비웠고 돌아올 때면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요. 복실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윤겸도 복실에게 묻지 않았지요. 서로의 비밀을 캐지 않기로 한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이상한 부부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밤 복실이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방 한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윤겸의 짐 사이에 숨겨진 문서 뭉치였지요. 복실은 무심코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관아의 인장이 찍힌 문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복실은 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지요. 문서에는 공사 현장의 돌수량, 이동 경로, 관련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실의 눈이 커졌지요. 이 사내도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윤겸도 비슷한 발견을 했습니다. 복실이 잠든 사이 방 한구석에 쌓인 종이 쪽지를 발견한 것이지요. 펼쳐보니 돌의 크기와 무게, 날짜와 운반량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지요. 비리의 증거였습니다. 이 여인도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윤겸은 잠든 복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복실의 품에는 낡은 놀이개가 꼭 쥐어져 있었지요. 붉은 실에 깨어진 작은 나무 호랑이. 윤겸은 그 놀이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윤겸은 직감했지요. 그 무렵 채석장에서 만득이라는 인부가 사라졌습니다. 10년 넘게 채석장에서 일하며 공사 현장의 속사정을 훤히 꿰고 있던 사내였지요. 누가 돌을 빼돌리는지, 어디로 가는지 만득이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황 주부의 비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황 주부가 만드기를 찾으라 인부들을 풀었습니다. 저놈을 찾아내라. 죽었든 살았든 찾아와. 황 주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지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드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가 어디로 갔을까? 혹시 복실이가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저 여자는 힘이 장사잖아. 설마 죽인 건 아니겠지? 모르지. 저 여자 눈빛 봤어? 무섭더라. 의심의 눈초리가 복실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지요. 만드기가 사라지기 전날 밤, 복실은 채석장 구석에서 만드기를 만났습니다. 복실아,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황 주부가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 해.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황 주부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 복실은 만드기에게 무언가를 건넸지요. 종이 쪽지와 노잣돈이었습니다. 산골에 제 친척이 살아요. 그곳으로 가서 숨어 있어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나오세요. 만드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며칠 뒤 황 주부의 부하가 강 하류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만드기의 옷가지와 피가 묻은 돌이었지요. 시체는 없었으나 사람들은 곧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만드기를 죽이고 강에 버렸다. 의심의 눈초리가 복실에게 쏠렸지요. 역시 복실이가 한 짓이야. 저 여자가 돌로 사람 머리를 깨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겠지. 무서워라 무서워. 복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윤겸은 복실을 지켜보았지요. 복실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만약 복실이 정말로 만드기를 죽였다면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윤겸은 의문이 들었지요. 그날 밤 황 주부가 부하들을 이끌고 윤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선 황 주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서선비, 자네 마누라를 데려가야겠네. 만드기 살인 혐의로 말일세. 복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겸이 복실의 앞을 막아섰지요. 잠깐 황 주부. 뭔가 약골 선비. 황 주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부하들도 킬킬 웃었지요. 저 약골이 뭘 어쩌겠다고. 한 대 치면 쓰러지겠네. 그 순간 윤겸이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관인이 찍힌 문서였지요. 황 주부,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지요. 황 주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문서를 받아든 순간 황 주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것은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요. 이 고을의 공사 비리를 조사하라는 밀명을 받고 왔지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부하들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약하고 무능하다고 여겼던 그 선비가 사실은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황 주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윤겸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나는 이 고을에 온 이후로 줄곧 공사 현장을 살폈소. 일부러 약하고 무능한 척하면서 말이오. 윤겸이 품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래수가 맞지 않습니다. 관아에 보고된 양과 실제로 쓰인 양이 절반도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황 주부. 황 주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요. 그러나 곧 눈을 부라리며 복실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만드기를 죽인 것도 저 여자다. 암행어사가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야. 그때 복실의 품에서 작고 낡은 놀이개가 떨어졌습니다. 붉은 실에 깨어진 나무 호랑이. 바닥에 떨어진 놀이개를 윤겸이 집어들었지요. 이것은 무엇이오? 복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놀이개를 바라볼 뿐이었고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요. 5년 동안 삼켜왔던 슬픔이 그 순간 눈가를 적셨습니다. 황 주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선뜻 손을 쓸 수 없었지요. 좋다. 증거가 있다면 관아에서 다시 보자. 황 주부가 부하들을 이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기 직전 황 주부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복실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지요. 저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른 수를 쓸 것이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황 주부가 떠난 뒤 윤겸은 놀이개를 조심스럽게 복실에게 건넸습니다. 복실은 그것을 받아 꼭 쥐었지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이것이 윤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중한 것이요? 복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실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5년 전 다리가 무너졌을 때 제 조카가 죽었습니다. 복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겸은 아무 말 없이 복실의 말을 기다렸지요. 조카 이름은 복동이었어요. 제 언니가 남기고 간 아이였지요. 언니는 복동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형부도 이듬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웠어요. 복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지요. 그날 아침 복동이는 저와 함께 새 다리를 건너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채석장에 갈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가자고 했지요. 복동이는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다리에 올랐고 저는 그 아이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복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물 속에서 복동이 손이 닿았어요. 손가락 끝에. 그런데 놓쳤어요. 물살에 휩쓸려 갔어요. 아침에 손가락 걸었던 그 손이. 복실은 놀이개를 가슴에 품었지요. 그 다리는 돌이 모자랐습니다. 겉만 번듯하게 쌓아 올렸지. 속은 텅 비어 있었지요. 황 주부가 돌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숫자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복실은 품에서 수백 장의 기록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증거들이었지요. 만드기는 비리를 알고 황 주부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황 주부가 죽이려 했지요. 제가 몰래 산골 친척 집으로 숨겼습니다. 만드기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만드기가 이웃 고을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오늘 밤 광군을 데리고 오기로 했지요. 윤겸은 복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당신은 혼자서 5년 동안 이 모든 것을 해왔소? 복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이를 위해서요. 그 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순간 윤겸의 가슴에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책임으로 시작한 마음이 그보다 훨씬 깊은 무엇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지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아니요. 저는 그저 돌을 나르는 것밖에 모르는 여자입니다. 아니요. 윤겸은 복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은 이 고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요. 힘이 세서가 아니라 마음이 꺾이지 않았으니까. 복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아무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지요. 아무도 복실을 강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답지 못하다고, 무섭다고, 이상하다고만 했지요. 그런데 이 사내는 복실을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점점 많아지더니 사방을 에워쌌지요. 복실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황 주부가 왔어요. 문이 벌컥 열리며 황 주부의 부하들이 칼을 빼들고 들이닥쳤습니다. 황 주부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지요. 암행어사가 어쩌겠나. 증인도 증거도 자네들까지 모두 없애버리면 아무도 모를 테지. 윤겸이 뒤로 물러서는 순간 복실이 윤겸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복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부하가 칼을 휘둘렀지요. 복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팔로 윤겸을 감싸 안으며 칼날을 등으로 막았지요. 칼날이 복실의 어깨를 스쳤고 피가 튀었습니다. 그러나 복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더 이상 사람이 죽게 두지 않겠습니다. 복실이 부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났고 부하가 비명을 질렀지요.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부하가 달려들었으나 복실의 주먹이 그 턱을 강타했지요. 황 주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전현을 모두 덤벼.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복실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1명, 2명, 3명. 그러나 4명, 5명이 달려들자 복실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시야가 흐려졌지요. 복실. 윤겸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윤겸의 몸으로는 복실을 도울 수 없었지요.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함성이 들렸습니다. 광군이다. 횃불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광군이 만드기를 앞세우고 도착한 것이었지요. 만드기가 소리쳤습니다. 적이다. 황 주부가 암행어사를 해치려 한다. 황 주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광군이 들이닥치자 황 주부의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만드기의 증언과 복실의 기록, 윤겸이 수집한 문서들이 관아에 제출되었지요. 비리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5년 전 다리가 무너진 것도 돌을 빼돌린 황 주부의 탐욕 때문이었지요. 혼란한 틈을 타 황 주부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광군이 뒤를 쫓았고 복실도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쥔 채 그 뒤를 따랐지요. 복실, 몸이 성치 않은데. 윤겸이 소리쳤으나 복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복동이를 삼킨 그 다리를 만든 자, 그 끝을 두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복실의 눈에는 오직 황 주부의 뒷모습만 보였지요. 강가 절벽 끝에 황 주부가 몰렸습니다. 뒤에는 광군이 도열했고 앞에는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지요. 달빛이 강물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그 사이로 복실이 걸어 나왔습니다. 횃불이 복실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피가 흐르는 어깨, 그러나 굳건한 눈빛. 5년 전 당신이 돌을 빼돌린 그 다리에서 제 조카가 죽었소. 복실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랜 세월 사귄 슬픔이 담긴 목소리였지요. 복실은 품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붉은 실에 깨어진 작은 나무 호랑이.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제 조카 복동이가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요. 복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 복동이는 저와 손가락을 걸었소. 저녁에 같이 다리 구경 가자고. 그런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복동이가 물에 빠졌을 때 저는 손을 뻗었소. 손가락 끝에 복동이 손이 닿았소. 그런데 놓쳤소. 물살에 휩쓸려 갔소. 복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돌을 빼돌려 배를 불렸겠지만 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소. 그 아이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이 저의 죄였으니까. 그러나 당신이 더 큰 죄인이요. 당신의 탐욕이 그 아이를 죽였소. 황 주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굴러떨어지며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졌지요. 물러서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오. 복실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황 주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공포가 얼굴을 뒤덮었지요. 제발.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러겠소. 5년 전에 그 말을 했어야지요. 복동이가 물에 빠질 때 황 주부가 또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발이 허공을 디뎠지요. 황 주부의 눈이 커졌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황 주부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물이 첨벙 소리를 냈고 그것이 끝이었지요. 시체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거두어 간 것처럼
아기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복실은 한참 동안 절벽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놀이개를 가슴에 품었지요. 복동아, 이제 편히 쉬어라. 큰어멈이 약속 지켰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삼켜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지요. 복실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는 제대로 된 돌과 공법으로 다시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속까지 꽉 찬 튼튼한 다리였지요. 관아에서는 복실에게 상을 내리겠다 했으나 복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돌을 나르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복실의 어깨에 난 상처는 깊지 않았고 윤겸은 밤마다 약을 발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아프지 않게. 그 손길은 어느새 책임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 있었지요. 아프지 않소?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시오. 당신이야말로 몸이 약한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쓰러지면 어쩌려고요. 복실의 입가에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윤겸도 따라 웃었지요. 그때는 또 당신이 업어다 주시오. 이 양반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어색하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처음으로 부부답게. 어느 저녁 새로 놓인 다리 위에서 복실은 품속의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복실은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다리 아래 강물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동아,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큰어멈이 약속해. 윤겸이 복실 곁에 섰습니다. 복동이가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을 것이요. 그리고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요. 복실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다른 것이었지요. 안도. 그리고 희망. 고맙습니다. 내가 할 말이요. 당신에게 구해졌으니 업어다 준 것 말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윤겸이 복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 살아가는 이유를 알았소. 그것이 고마운 것이요. 복실은 아무 말 없이 윤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강물 위로 붉은 빛이 일렁였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다리 위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고요히 흘렀고 바람이 복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지요.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고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거짓말을 할 뿐이지요. 그러나 진심을 담아 쌓은 돌은 거짓으로 쌓은 다리보다 오래 남습니다. 복실이 5년 동안 쌓아온 기록처럼 복실이 지켜낸 이 고을처럼 말입니다. 옛말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이가 산을 옮긴다는 뜻이지요. 세상은 복실을 여자답지 못하다고 조롱했으나 복실은 돌을 나르고 숫자를 세고 묵묵히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동이의 원수를 갚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냈지요. 진정한 힘은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옳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복실처럼 말이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